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금요일. 너무 좋죠. 그러니까 보통 금요일보다 더 좋은 금요일. 네, 이틀 출근하고 다시 또 쉬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일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희 되게 일하기 좋아하는. 저 5월 1일 날 일했어요. 그쵸. 네, 출장 갔다 왔거든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참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루 정도 우리가 추가로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이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한 우리 한지원 기자. 네, 금요일에 또 별미죠. 네. 네, 아주 재밌는 뉴스, 맛있는 뉴스를 전해주는 또 한지원 기자가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준비를 해왔을까요? 자, 한지원 기자, 오늘 네. 어떤 주제예요? 네, 오늘 그 스포츠 유료화, 중계권 유료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요. 요즘 엄청 네. 뜨겁죠? 네. 지금 5월 1일부터 돈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티빙에서 네. 5월 1일부터 이제 한국 프로야구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부터,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네, 야구를 공짜로 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구 보려면 무조건 티빙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직관을 가서 보셔야죠. 직관은 더 비싸요. 직관 엄청 비싸요. 얼마죠? 2만 원, 네. 3만 원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야구는 돈 없으면 못 봅니까? 근데 이제 스포츠 네. 전반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이제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데요. 네. 티빙이 이제 독점으로 프로야구를 중계한 후에 이제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이제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들 불만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네, 한번 지금- 띄워주세요. 네. 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얼굴은 모르겠는데 뭔가 스포츠 중계하시는 분 같긴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벅이라는 사람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트로이 에이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미국 스포츠 캐스터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연봉 한 10억? 아닙니다. 10억도 비싼 거 아닙니까? 한 5억, 5억? 6억? 너무 아니에요? 많나? 그 왼쪽에 있는 이 조벅이라는 분이 네. 연봉이 170억 원이고요. 네? 170억이요? 예, 170억.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에이크먼이 246억 원을 받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연봉이 246억 원. 네. 와. 이 246억 원은 그 이정우 선수 아시죠? 네. 네네. 이정우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면서 그 연봉을 246억 정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유현진 선수가 국내에 하나 이글스 복귀하면서 한 170억 원을 8년 동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야구 선수보다 캐스터들이 더 많이 돈을 받는 거죠. 와. 잠깐만, 캐스터 해야겠다. 선수 야. 말고 캐스터 해야겠네. 네, 근데 이정도. 미국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영어부터. 네, 근데 이제 운동 선수가 아닌 이제 스포츠 이제 캐스터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거는 네. 스포츠를 유료로 중계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처럼 무료 중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미국 영화를 보면은 펍 같은 곳에서 다 같이 맥주 마시고 이렇게 같이 스포츠를 즐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유료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가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집에서 보면 네, 어쨌든 돈을 내야 돈 내야 되니까. 되는데 네. 저기 가면 맥주 마시면서 공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거기 틀어져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런 맞습니다. 펍이 많다. 근데 사실 이제 티빙의 그런 야구 유료 중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동안은 네이버에서 저희가 공짜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티빙이 기존의 200억 원대 중계권을 2배를 더 주면서 400억 원대로 사오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한 건데요. 네. 4월까지는 사실 회원가입만 해도 그냥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5월 1일부터 최소 이제 월 5,500원 정도를 내야지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술집 가서 봐야겠네요, 야구는. 그렇죠. 네. 맥주 마시면서 음. 같이 욕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티관 이래가지고 스포츠를 중계하면서 뭐 그런 펍 같은 데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네. 그 실제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 후에 티빙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KBO 독점 중계 이후인 3월에 티빙 설치 건수가 약 71만 건에 달했고요. 와. 넷플릭스의 이게 2.5배 정도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오. 네. 특히 프로야구 그 개막일에 이용자 수가 3월 초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 현재 대부분 스포츠 중계도 이제 유료화로 전환이 됐고 네. 뭐 티빙
뿐만 아니라 쿠팡 플레이어도 뭐 K리그나 아니면 뭐 프랑스 리그 뭐 이런 거를 이제 중계권을 확보해서 방송하는 중이고 네. 맞아. 최근- F1도 안 돼요. F1.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EPL을 음. 700억 원 정도 사와서 이제 쿠팡에서 이제 단독으로 중계권을 이제 확보했다는 소식도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OTT 서비스에 대한 이제 중계권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영화나 드라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음. 흥행하는 매출이나 뭐 제작비나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이 좀 다른데 네. 스포츠 중계는 팬층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긴 뭐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어가 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구단이 사실 가져갑니다. 네? 아. 오, 그건 네. 몰랐어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와 온라인 중계를 합치면 한 1년에 990억 원 정도 그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돈을 야구 10개 구단이 뭐 1년간 나눠 가지니까 한 올해 이제 한 구단이 받는 돈이 99억 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사실 뭐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는데 네. 이 돈으로 뭐 전지 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선수를 그 영입하거나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결국 구단들 입장에서는 팬들한테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네. 공짜로 굉장히 고품질의 야구를 중계를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돈 내고 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감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작년에 쿠팡 플레이에서 K리그 중계를 전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표를 보면은 지난해 K리그 관중이 전 시즌에 비해서 몇 배는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래 K리그가 리그 수준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중계료를 낮게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쿠팡과 계약하면서 더 높은 중계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K리그가 야구에 비해서 인기가 진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료 전환할 때 누가 이 K리그를 돈 내고 보냐 이런 네. 말이 많았는데 사실 쿠팡에서 K리그를 이제 상품성을 잘 포장하고 뭐 그 독점적으로 뭐 예능 콘텐츠나 스포츠 예능 콘텐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품성을 되게 많이 잘 포장해 줬고 뭐 월드컵 효과나 뭐 벤투 뭐 감독이나 그러면서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이제 관중 수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중 수가 많아지면 입장 수익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K리그 관중 수가 한 2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K리그 구단 입장 수익이 307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뭐 K리그에 봄이 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TV로 못 보니까 가서 보느라고 늘어난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쿠팡 플레이어로 이렇게 보니까 막 알람 같은 것도 뜨고 네. 내가 좋아하는 뭐 K 뭐 구단이나 이런 거를 구독해서 보면은 네. 하이라이트 알람도 따로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좀 더 관심이 가고 한 번 더 이렇게 모바일로 오면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티빙으로 요즘 TV 그 야구 보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순위를 알고 싶거나 경기 하이라이트 보려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포털에서 검색했는데 네. 요즘은 자연스럽게 티빙 앱을 누르게 돼요. 그렇죠. 티빙 앱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순위도 나오고 네. 그리고 각 점수 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고 몇 회에 누가 점수 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정리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OTT 자체가 음. 그런 기존의 컨텐츠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는 스포츠 플랫폼으로도 조금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그대로 네. 미국은 무료로 보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원래. 네, 없었죠. 원래 없었고 그러면 내가 케이블 TV에 돈을 내나 아니면 그 돈을 안 내고 OTT에 내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케이블 TV에서 보던 스포츠를 OTT로 전환하는데 별 반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공짜로 보던 이 스포츠를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라는 반감이 생길 것 같은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그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비용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30일 날 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스포츠 스트리밍 표를 띄워주시면 네.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해서
77.9%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에요. 선배 반응처럼. 네. 네. 근데 네. 유료화를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구독료라는 거죠. 근데 사실 스포츠 팬들은 이제 가격에 맞는 퀄리티를 보여주면 계속 OTT를 이용하거든요. 네. 저도 축구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티빙도 보고 쿠팡 플레이도 보는데 사실 뭐 돈이 아무리 좀 들더라도 네. 뭐 중계나 뭐 그런 게 재밌으면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티빙이 초반에 야구 자막이랑 중계 실수를 좀 했잖아요.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지적이 많았는데 네. 사실 그런 실수 없이 퀄리티를 이제 좀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하면은 한국도 이제 해외처럼 스포츠 요료 중계가 하나의 문화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산업도 굉장히 발전해서 스포츠도 많이 이제 다른 미국과 영국 뭐 이런 것처럼 저희 그 K리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사실-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타시기님이 네.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글로벌 트렌드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긴 갈 텐데 네.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좀 반감이 있었고 네. 미국은 원래 돈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방향으로 가긴 갈 텐데 그러면 그 방향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이 반감을 안 갖게 하려면 그만큼 그 이상의 질을 높이는 그렇죠. 작업을 이제 CJ 쪽에서 해줘야죠.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티빙은 네. CJ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해줘야죠. 네. 대기업에서 뭐 잘하시겠죠. 잘하시겠죠라고 놔두면 안 되고 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그러니까 됩니다. 다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4번 타자를 23번 타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자, 그런 실수는 이제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네, 자, 네. 이번 달부터 우리는 야구를 이제 폰으로만 볼 수 있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는지 저희 한지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오늘까지 네.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경기도의 북부 지역, 네. 경기 북부 지역에 지금 이름을 공모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 북부 사람들에 대한 반감들이 경기 북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왜 반감이 큰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왜 반감이 크겠어요? 일단 들어보시면은 평화누리 이름 자체가 약간은 뭔가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북한과 뭔가 계속 접점이 있고 네. 연결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평화라는 이름, 누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북한과 한국 그 남한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완충지대 같은 느낌? 네네. 그런 거에 좀 더 너무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좀 사람들이 반감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집값입니다. 집값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집값 혹시나 하락할까봐. 네. 집값 하락에 대한 그 우려가 되게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 만에 반대 국민청원이 38,000명이 몰렸습니다. 아이고. 역대급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경기도에서 지금 이거를 받고 있는데 하나 제가 준비한 거를 좀 그림을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화누리 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경기도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국민 참여가 있었는데 국민 청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올리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몰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이 38,000명이고요. 이게 뭐 하루 만에 10,000명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오늘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이게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거긴 한데 네. 이거를 지금 경기 북부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통 해명하는 일이 잘 없어요. 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도민들의 반발이 엄청 크다라는 거고 지금 막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또 잘 생각해 보시면 2년 뒤에 바로 또 이제 그러면은 다시 경기도지사를 또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식한 것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기는 한데 사실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디요? 김포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죠. 선거 때
반짝 그렇죠. 나왔었죠. 네, 그때 오세훈 시장과 이제 김포 시장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될 것처럼 보였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추진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쪽에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는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이 폐기가 되고 원래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폐기되는 법안이 수백 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폐기된 것 중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재선된 의원들 혹시 아니면 또 이제 그 같은 당에서 또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약간 총선용 공약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발이 굉장히 컸죠. 네. 서울시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서울 시민들도 반발이 있었고 또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나눠졌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회기가 바뀌더라도 네. 재상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김포든 뭐 경기 북부든 이런 정책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집값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지금 집값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네. 주민들의 그런 인식이 많이 큽니다. 김포 역시도 같은 이유에서 지금 그런 인식이 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오늘 엄청나게 큰 부동산 뉴스가 하나 떴죠. 뭐였죠? 장윤정 씨가 3년 만에 70억을 벌었대요. 아, 그 집 팔았다면서요? 네. 아, 나인원 한남.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하면은 나인원 한남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용산 그 한남동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50억에 사서 12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70억을 벌었습니까? 네. 아. 이게 집 평수는 74평짜리로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긴 한데 네. 이걸 지금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어제 사실 이게 약간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네. 에이 설마라고 했는데 실거래가 뜨더라고요. 실거래에 이제 뜬 걸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나인원 한남이 최근 매매 거래 실거래가가 이제 120억 원으로 직접 나왔고요. 2024년 4월 11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건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가 호가가 100억에서 135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국토부에서 가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국토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4월 11일에 120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된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장윤정 씨가 산 그 집입니다. 파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120억 원이 사실 저희는 사실 체감이 안 되는 그럼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밑에 봤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집들이 보니까 다 99억 5천만 원, 98억 3천만 원, 97억 뭐 이렇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이 한 100억 정도 넘게 거래가 됐고요. 근데 매매가가 100억이 넘으면은 네. 전세는 얼마일까 궁금해서 또 한번 아, 찾아봤습니다. 전세를 삽니까? 전세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월세도 있어요. 월세는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세가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장윤정 씨랑 같은 평형의 집의 전세가가 한 80억 원 정도 합니다. 80억 원 이제 120억이 매매가, 네. 전세가가 8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나인원 한남만큼 비싼 곳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어디죠? 한남더일이라고 아, 네네. 건너편에 예전 이제 동국대 자리. 네. 아, 당국대 자리죠. 네.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올해는 사실 거래된 게 없고요. 작년에 그 같은 평형대 비슷한 평형대의 지금 아파트 거래가를 보니까 103억 원, 11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그 사세는 있었구나. 그들만 사는 세상이 있었고 120억 원이 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사기 아니야? 뭐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네. 이 정도 가격이구나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생각이 좀 소식이 있어서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무슨 아주 안 좋은 분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보도를 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를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가격 변화를 좀 보시고 또 이제 어제 또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경매도 나왔더라고요. 네. 경매 낙찰률도 이제 90%까지 올라온 걸 봐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매매라든지 거래는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 평화누리 자치도 그 명칭부터. 네. 그러니까 굳이 평화로운 지역이면은 그런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름을 붙인 것 자체부터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평화라는 이름 붙인 것 자체부터가 여기 평화롭지 않아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이러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그렇죠. 맞아요. 반응인 거고. 네. 그걸 이제 거기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왜 굳이 그러면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라고 쓰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쓰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아, 왜 네. 굳이 이름을 평화라는 걸 붙여갖고 오히려 더 거기 되게 뭔가 분쟁 지역 같은 느낌을 주냐라는 그쵸. 불만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4월에 이제 그 120억짜리의 서울에서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4월 통계에 잡히는 서울 평균 매매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좀 높게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0억짜리가 네.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보통 일반 아파트들보다 거의 10배 정도 비싼 거기 때문에 네네. 평균 매매가가 확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으면 그게 희석이 될 텐데 네. 매매 거래가 많지 않다면 네. 마치 이 120억짜리의 거래 한 건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좀 그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폭증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주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건이 그 평균 가격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미칠 같네요. 가능성도 저희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그 네. 관련 뉴스도 나오고 저희도 취재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증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네이버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역사상 최고가. 참. 최고가가 아니죠.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네. 자, 근데 이게 네이버가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제 네카오로 많은 사랑을 하실 때에는 야, 우리나라의 빅테크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죠. 2022년을 지나고 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빅테크는 맞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AI 기업 가운데 하나가 네이버인데 네. 참 인공지능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기업이 또 네이버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자, 이 네이버의 실적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면 일단 매출액은 뭐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아실 겁니다. 2조 5,261억 원을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4,393억 원. 네. 그러니까 분기당 4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가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굉장히 돈 잘 버는 기업이고요. 이익률도 높네요. 이익률도 17.4. 17.4%입니다. 네. 이거 제가 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 네이버가 신성장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콘텐츠, 웹툰 같은 거, 네. 그리고 IP 사업, 그 다음에 AI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이런 데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게 17.4%지 그냥 돈 버는 곳만 보면은 서치 플랫폼, 이 광고죠, 커머스 이거 그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거죠.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31%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 돈 잘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핀테크도 뭐 6.7%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커머스랑 같이 봐야죠. 커머스랑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커머스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 사업을 서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매크로 환경이 좋아져야 기업들의 광고비를 막 쓰면서 이들의 네. 광고 사업도 크게 좋아지는 측면이라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기업들 보면은 광고비 저희도 느끼지만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많이 굉장히 줄였어요. 보수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서치 플랫폼이 지금 아주 강력한 성장이 나올 그런 사업부는 아닙니다. 근데 네. 커머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입하고 쇼핑하고 이럴 때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커머스 쪽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커머스가 16.1% 성장했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보시면 전체 서치 플랫폼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치 플랫폼이 9천억 원, 커머스가 7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커머스 쪽이 지금 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도착 보장을 좀 많은 쪽에서 확대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키즈, 네. 푸드, 네. 뷰티 이쪽.
그러니까 사실 푸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쿠팡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와야 될 먹을거리를 우리가 사는 거니까 네. 쿠팡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퀴즈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 아이 기저귀가 지금 필요한데 네. 3일 있다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독착 보장으로 이제 당일 배송 내지는 다음날 배송, 이길 배송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의 이 카테고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작업을 네이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머스 쪽에서 성장률이 높았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림 같은 그 뭐죠 리셀 플랫폼 네. 이쪽도 지금 성장이 꽤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지겨우니까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저는 콘텐츠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콘텐츠가 사실 이번에 보면은 글로벌 웹툰 거래액이 9.1% 성장하긴 했는데 그럼 막 엄청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꾸준한 성장이긴 한데 요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작년에 좀 수익성 개선한다고 약간의 그 사업 구조 개편 같은 걸 좀 했어요. 막 자본하고 인력 배치 좀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요즘에 좀 TVN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 이것도 이제 네이버 웹툰의 IP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인 장난감. 네. 살인 장난감 맞죠? 살인 네. 네, 살인 장난감. 네. 요것도 그 네이버 웹툰의 IP를 이용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2분기죠. 5월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화면 보이시죠? 이겁니다. 더 A쇼. 더 A쇼? 혹시 그 웹툰에서 네. 머니 게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배진수 작가님이 네. 웹툰 연재하신 더 머니 게임. 제가 웹툰 안 봤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밤새고 봤습니다. 재밌었죠. 그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5월 17일에 공개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 머니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네이버 웹툰의 IP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IP가 사용돼서 그 성과가 다시 네이버 웹툰으로 이어지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 남편과 결혼해도 영상 공개되고 나서 웹툰 거래액이 18배 증가했습니다. 와. 그리고 살인 장난감도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게 그 역주행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웹툰은 당연히 역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 조회수가 4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와 영화 재밌네 뭐 드라마 재밌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주행을 함으로써 웹툰의 실적으로 다시 잡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클라우드가 진짜 그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본격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클라우드잖아요. 네. 지금 누적 2,000여 곳의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글로벌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AI 생태계를 확장을 위해서 지난 4월 말에 기존 모델보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대시 모델을 출시했는데 대시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4월 말에 바꿨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에는 어떻게 클라우드 쪽에 어떻게 실적으로 잡히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게 돈 잘 벌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술 측면에서도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는 네. 거의 한 두세 번째로 제가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그냥 커머스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네. 커머스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실적 이야기였습니다. 좀 아쉽죠 많이? 많이 아쉽죠 사실. 저희가 AI 이야기 할 때마다 뭐 하이퍼 클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아쉬워하잖아요. 네. 사실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사실 제일 아쉽죠. AI 기업 밸류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부분 좀 잘 풀리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늘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 합작 법인인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약 한 뭐 9억 2,3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 돈을 이번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네. 상태였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이 모셔널을 만들 때 이제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네. 부품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때 50대 50으로 해서 각각 2조 500억 원씩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돈을 태웠던 거를 이제 이미 다 쓴 거예요. 네.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유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월 달에 먼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액티브는 유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현대차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액티브와 현대차가 모두 다 유증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자본 잠식 상태에서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 현대차는 이게 꾸준히 이야기했던 거는 자율주행은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제 이게 1조 정확히는 1조 2,594억 원입니다. 이거를 태움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을 우리는 여전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 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한 6,600억 원 정도를 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지분율이 50%에서 55.8%로 되고요. 액티브가 이번에 유증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11%도 내놨습니다. 액티브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증도 못했고 또 최근에 이제 라이다라든지 또 이제 네. 자율주행 쪽에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돈을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판 거죠. 네. 이게 지분은 11%를 지금 현대차가 6,250억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의 최종 지분율은 66.8%가 됐고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33.2% 정도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현대차의 뭐 관계사를 넘어서 이제 계열사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잡히게 되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뭐 공식적으로는 크게 지금 어필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에서요. 네.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폭스바겐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회사 없애버렸죠. 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회사를 이제 잠깐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최근에는 이제 크루즈가 사업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잠깐 지금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작년 기준으로 지금 현금 보유액이 한 23조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한 1조 3천억을 자율주행에 쏟아붓겠다고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모셔널이 잘해요. 이들의 네.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제 뭐 세계 평가를 해보면 한 5등 정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그런 뉴스이기도 해서 좀 반갑게 받았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죠.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뭐 특히나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자본금도 많이 떨어지고 막 네. 적자도 확대되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럴 때 결국 승리하는 기업이 자본력이 뛰어나서 이 시기를 버티는 기업이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현대차도 좀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자율주행 시대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긴 올 테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좀 단신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흑연과 관련돼서 보조금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그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IRA와 관련된 그 규정을 좀 2년 동안 유예를 함으로써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방침을 바꿀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한숨을 돌렸다라는 평가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만한 흑연을 찾지도 못하고 찾기도 네. 어렵고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져서 그러면 원가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참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좀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반기고 있다. 이 정도의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사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통량의 한 98%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요 코발트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국내 업체들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네. 한국산인 것처럼 하는 걸로 지금 약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잠깐 코발트가 아니라 그 흑연 쪽에 지금 투자를 조금 네.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국내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래도 IRA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흑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산화 또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산으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뭐 잠깐 뭐 숨 돌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2025년부터는 흑연을 중국 거 쓰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2027년 정도까지는 한 2년간의 시간을 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야죠. 네. 그동안 해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전기차 캐즘도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뉴스. 네. 간략하게만 한번 보죠. 네. 마지막 뉴스. 네.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안덕근 장관이 네. 오늘 이제 정유사들 불러가지고 석유가 이제 주유소 가격 좀 그만 올립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조금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한 달째 계속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울에서 오늘 기준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 1,785원 리터당 네. 그리고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1,713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도 안 그래도 많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정유업계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갑시다.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지금 최우선 방안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뭐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받았던 거를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랐던 건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가격이 안정세가 됐으니까 상승폭도 저희도 이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조금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찔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그리고 연휴 보내고 저희는 화요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